자, 오늘은 삼국지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언급했다시피 삼국지 연의 후반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이야기, 바로 제갈량의 남만정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이길래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로 불리는지, 또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였다면 과연 정사에서 또한 흥미로운 이야기였는지, 아니라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 7종 7금 이야기 지금 시작할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223년 황초 4년 건흥 원년 황무 2년의 이야기입니다. 건흥 원년이라는 연호가 말해주듯 223년 4월 촉한의 황제 유비가 죽고 그 뒤를 유선이 이어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촉한은 처음 맞는 국상으로 인해 한창 혼란스럽고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죠.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던가요? 반란이 일어나죠. 촉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건한 말기, 그러니까 조비가 황제가 되기 전, 유비가 조조와 한중공방전으로 한창 다투었을 그 시기, 그리고 형주에서 북진하던 관우가 조조와 손권의 계략에 빠져 죽었을 그 시기, 그렇다는 건 유비와 손권의 동맹이 어느 정도 약화되어 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조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칼을 겨눌 생각을 하던 그 시기. 손권은 유비를 견제하기 위해 유비가 점령하고 있던 익주 지역의 호족 옹계를 살살 꼬드겨서 아군으로 만들었고, 손권의 세력으로 넘어간 옹계는 주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익주태수 정왕을 죽이고 심지어 그 후임 태수로 임명된 장예까지 잡아서 손권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유비군은 한중공방전에서부터 형주공방전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싸움에 지쳐 있었고, 당장 눈앞에 이릉대전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 외곽에서 일어나는 반란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 옹계의 반란은 별다른 진압 없이 유야무야 흘러갔고, 이러한 모습을 본 주변의 또 다른 호족 또는 오랑캐들까지 야, 지금이다, 지금이야, 지금 반란 일으키면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연일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얼마나 개나 소나 반란을 일으키고 다녔는지, 어느 지역에 누가 언제 반란을 일으켰는지조차 정확히 다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사 후주전, 즉 유선전을 보면 223년 건흥 원년 여름 장가태수 주포가 군을 끼고 모반했다. 이 이전에 익주군의 대호족 옹계가 모반하여 태수 장예를 오로 내쫓고 군을 점거한 채 복종하지 않았다. 월수 지역의 오랑캐 왕 고정 또한 배반했다. 라고 적고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고, 우후죽순으로 일어난 반란인 만큼 이 시기쯤에서 얘가 반란을 일으켰다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고, 정확히 누가 몇 월에 언제 반란을 일으켰고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를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촉한의 정세가 대단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남쪽 오랑캐들이나 호족의 반란이 당장 엄청 시급하다거나 총각을 다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고, 그 중요도에 비례하여 따로 그 일정이나 선후를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오랑캐의 반란이 중요하지 않아질 정도로 더 중요한 대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촉한이 얼마나 위험했었는지,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반란군의 세력을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유선의 촉한은 지난 시간 등장했던 등지의 화력과 제갈량의 뛰어난 내정관리 능력으로 점점 치세가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조비에게 한 차례 곤욕을 겪은 손권과도 화친을 맺게 됨에 따라 애당초 반란군 세력이 등이 업고 있던 손권이라는 적이 아군으로 바뀌는 등 여러 상황이 개선되어 감에 따라 이제 슬슬 반란군을 제압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225년 황초 6년 건흥 3년 황무 4년의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제갈량도 옹계와 친구들이랑 바로 싸울 생각은 아니었어요.
원래 싸움으로 이겨서 설득하는 거는 조금 하수나 하는 일이죠. 일단 말로 이야기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반란군이라는 애들이 말로 해서 해결이 됐으면 애초에 반란을 왜 일으켰겠습니까? 그냥 얌전히 땅이나 다스리고 있었겠죠. 바빠 죽겠으니까 어떻게든 안 싸우고 넘겨보려고 하는 제갈량에게 깐족깐족하면서 속을 긁고 점점 더 횡포를 부리는 모습이 화양국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주가 죽은 후 월, 수 지역의 수족의 수괴 고정원이 군의 장군 초황을 살해하고 군을 들어 칭왕하며 모반했다. 익주의 대호족 옹계 역시 태수 정왕을 죽였다. 이에 촉한에서는 정왕의 후임으로 장애를 태수로 삼았다. 옹계는 귀신의 가르침이라 하며 말하길, 장애의 부군은 호리병박과 같아서 겉은 비록 윤택하나 소갈맹이는 조잡하니 죽여서는 안 되고 묶어서 오로 보내라. 이에 장애를 잡아 오로 보냈다. 오주 손권은 멀리서 옹계를 영창태수로 임명하고 죽은 유장에 남겨진 아들 유천을 익주자사로 삼아 파견하여 교주와 익주의 경계에 두었다. 장가 군승이었던 주제군의 주포를 태수로 삼자 흉악히 굴었다. 승상 제갈량은 처음 대상을 치러야 했으므로 바로 병사를 보낼 수가 없어서 월수태수 파서군의 공록을 보내 안상현에 주둔시키고 멀리서 군을 다스리도록 했다. 종사 상기에게 불을 거느리고 남으로 들어가게 하고 도호 이염으로 하여금 편지를 보내 옹계를 회유토록 하였다. 옹계가 답하길, 어리석은 내가 듣기에도 하늘에는 두 해가 없고 땅에는 두 임금이 없다고 한다. 지금 천하가 갈라져 각 지역에 따라 정월만 3번이니 멀리 있는 나로서는 황송하여 어쩔 줄을 모르겠고 돌아갈 바를 알 수가 없소이다. 라 하였으니 그 오만함이 이와 같았다. 상기는 장가에 이르러 군 주부를 잡아들여 신문하였다. 주포가 이로하여 상기를 죽이고 난을 일으켰다. 익주의 오랑캐들이 다시 옹계를 따르지 않자 옹계가 건영군의 맹획을 시켜 이족, 수족에게 유세하여 말하길, 관은, 그러니까 익주의 관리들은 가슴팍이 검은 오구 300마리, 만회, 삼두, 3장까지 자란 탕목을 3,000매를 얻으려고 한다. 너희들은 안 되는 걸 알지 않느냐. 이족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모두 옹계를 따랐다. 탕목은 단단하지만 구불거리는 특성이 있어서 2장 이상으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맹획이 이런 말을 꾸며 관리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이족을 속인 것이다. 결국 건흥 3년 봄, 제갈량은 남정하여 안상으로부터 수로로 월수에 들어갔다. 자, 좀 길었지만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면 손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기에 손권이 꼬셔서 반란을 일으킨 옹계와 친구들은 제갈량 쪽에서 살살 타이르려고 편지를 딱 보내니까, 야, 너희는 뭐 하늘 아래 두 임금이 없다더니 벌써 황제가 둘이고 왕이 하나라서 연호가 3개요. 야, 정월도 3번이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내가 못 배워먹었어도 이게 아닌 건 알겠다. 라면서 반란했고, 옹계의 이 완벽한 논리에 제갈량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자 이 틈을 타서 반란군이 점점 더 난리를 피웠고, 마침 반란군의 뒤를 봐주던 손권과 화친도 했겠다. 제갈량이 이제 직접 군을 끌고 남만을 정벌하러 가게 되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짜 제갈량의 남만 정벌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그 목록대왕, 타사대왕, 추경부인이 등장하나요? 막 독천에서 독이 흐르는 강물 막 마시고 쓰러진다던가, 등갑분에 기름 묻은 갑옷에다가 불을 지른다든가, 남만 사람들의 머리를 대신해서 강물에다가 제물로 바칠 만두를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이야기 드디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연희의 특성상 재미있는 부분은 대부분 소설이고 또 과장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앞서 말한 일화들이 다 진짜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재미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품고, 정사 제갈량전에서는 남만 정벌에 대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자, 223년 건흥 원년, 남중의 여러 군이 아울러 반란을 일으켰는데 제갈량은 이제 막 대상을 당했으므로 곧바로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고, 또한 오해 사자를 보내 화친을 맺어 마침내 우호국이 되었다. 225년 건흥 3년 봄,
제갈량이 군사들을 이끌고 남쪽을 정벌하고 그해 가을에 모두 평정했다. 끝. 끝. 없어요. 놀랍게도 이게 끝이에요. 네,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코끼리, 막 표범, 무슨 등갑군, 정갈이 막 나오고 막 독사가 나오고 이런 거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남만정벌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칠종칠금 그 7번 제갈량과 싸우신 그분 맹획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맹획이라는 인물과 그 수많은 이야기들, 7종7금 7번 싸워서 7번 복종시킨 그 이야기는 다 나관중의 머릿속에서 나온 소설이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정사라고 말하는 건 삼국지라는 이름은 진수가 기록한 역사서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진수의 삼국지는 역사적으로 큰 사건만을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큼직큼직한 내용들만 기록해둔 것이 많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이나 그 맥락을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송나라 사람인 배송지가 여타 다른 기록들과 비교 검토해서 진수의 삼국지에 다양한 주석을 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정사 삼국지입니다. 배송지는 진수의 원본 삼국지 기록에 더불어 후한서나 산양공제기, 진서, 화양국지, 한진춘추와 같은 다른 역사서들을 비교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나 시대적인 순서가 잘못 기록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송지가 보기에는 이 내용은 삼국지 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후한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황상 그리고 맥락상 후한서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석을 달아놓았고, 또 주석을 위해 참조한 문서들을 대부분 기록해 놓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맹획과 칠종칠금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진수가 쓴 삼국지 원본에는 맹획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배송지 주석의 삼국지에는 맹획이 등장하는 거죠. 나관중이 그냥 무에서 유를 탁 창조하듯이 맹획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만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송지가 참조했다는 그 역사서, 거기에는 이 남만정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나관중의 창작인 걸까요? 배송지가 주석으로 남긴 참고자료 한진춘추의 기록을 한번 보면서 과연 참고자료에는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보고, 이걸 확인하면 진짜가 어디까지고 소설이 어디까지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진춘추란 중국 진나라 시대의 습착치가 지은 역사서로 후한 광무제 시절부터 진나라 민제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나라의 한, 진나라의 진을 따서 한진춘추라고 지은 역사서인데, 삼국지의 배송지가 자주 인용하는 책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송지가 제갈량의 남만정벌 이야기에서 주석으로 기록한 한진춘추의 내용이 과연 어떠한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남중에 도착해 싸우는 곳마다 이겼다. 맹획이라는 자에게 이인과 한인, 즉 오랑캐와 중국인이 복종한다는 것을 듣고 그를 생포하도록 했다. 그를 붙잡은 후 군영 안을 살펴보게 하고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 군이 어떠하오? 맹획이 대답했다. 이전에는 허실을 몰랐기 때문에 패했소. 지금 허락을 받고 군영을 살펴보니 다만 이 정도라면 쉽게 이기겠소. 제갈량이 웃으며 그를 풀어주어 다시 싸웠다. 7번을 풀어주고 7번을 사로잡았는데 제갈량은 여전히 맹획을 보내주려 했다. 맹획이 떠나지 않으며 말했다. 공은 천위, 즉 제왕의 위엄을 지닌 분이니 우리 남만 사람들은 다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에 익주군 전지현에 도착했다. 남중이 평정되자 모든 곳에 현지인, 즉 오랑캐 관리들을 임용했다. 어떤 이가 제갈량에게 간언하자
제갈량이 말했다. 만약 현지인이 아닌 외지인을 남겨두면 응당 군사도 남겨야 하는데 군사를 남기면 먹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이요. 게다가 오랑캐들이 이제 막 상하고 격파되어 그 부형들이 죽었는데 외인들이 남아있으면서 군사가 없으면 필시 재앙과 우환이 생길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 어려움이요. 또한 오랑캐들 역시 전쟁 중 서로 죽였으니 스스로 자신의 죄가 중함을 꺼림칙해 하는데 만약 외지인을 남겨두면 끝내 서로 믿지 못할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이요. 지금 나는 군사를 남기지 않아 군량을 운반할 필요를 없애고 법령을 대략적으로만 정해 오랑캐 현지인들과 한나라 외지인들이 대체로 편안케 하려 하오. 자, 어떤가요? 맹획 나왔나요? 나왔죠. 남만 지역의 오랑캐와 중국인이 모두 따르던 리더로서의 맹획, 연희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7종 7금 나왔나요? 나왔죠. 제갈량이 웃으며 그를 풀어주어 다시 싸웠다. 7번 풀어주고 7번 사로잡았는데 라고 나왔죠. 현실적으로 당시 전쟁의 맥락을 보면 일기토가 아닌 이상에서야 지휘관이 앞서 싸우는 경우가 없었고 전쟁에 패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주변의 보호를 받으면서 퇴각했던 만큼 실제로 7번이나 사로잡혔겠느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인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기록에 적혀있는 바는 분명히 7종 7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게다가 앞서 살펴본 한진춘추 외에도 화양국지나 자치통감과 같은 다른 역사서에서도 7종 7금이라는 단어를 적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7종 7금이 한진춘추에서 제갈량을 띄워주기 위해서 적어둔 완전 터무니없는 소설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외에 7종 7금의 과정에서 나오는 첫 번째, 코끼리를 타고 비바람을 부르는 목록대왕의 맹수부대를 상대로 나무로 만든 괴물맹수를 사용해서 상대를 한다거나, 두 번째, 동룡동에 4개의 도구물을 가진 타사대왕을 공격하면서 만난 맹획의 형 맹절의 이야기라거나, 세 번째, 맹획의 부인이라고도 소개되는 비도, 즉 던지는 용도인 칼에 달인 추경 부인의 이야기 등은 전부 가상의 이야기로 나관중의 상상이나 다른 인물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가 맞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제갈량의 남만정벌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고 알고 있는 만두, 남만 사람의 머리를 강에 받쳐 죽은 이들의 넋을 달래고자 하였으나 넋을 달래려고 새로운 살생을 할 수는 없으니 사람 머리 모양을 밀가루로 빚어서 그 안에 소, 돼지, 양고기를 넣어서 만들었다라는 그 만두 또한 실제 기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만두에 대해서 중고의 역사학자들은 삼국지 연희가 집필된 명나라 시기보다 200년 정도 앞섰던 송나라 시절 사물기원이라는 책에서 적어둔 만두에 대한 기록인 만두는 오랑캐 머리를 대신해 만든 음식이다 라는 것을 보고 나관중이 그냥 슬쩍 연희에 끼워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정도로 만두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허구와 사실이 공존했던 남만정벌은 실제 정사에서는 대단히 허무하게 그리고 짧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 기록만큼이나 짧고 쉽게 촉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으니 그때가 바로 225년 황초 6년 건흥 3년 황무 4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쪽의 우환을 정리한 제갈량과 유선의 촉한은 남벌과 동시에 지속적인 내부 안정화를 진행했고 유비가 죽은 지 4년이 되던 227년 이제 다시 북쪽으로 칼끝을 돌려 진군하게 되니 이때 제갈량이 유선에게 내민 서류가 바로 그 유명한 공명의 출사표 되시겠습니다. 칼을 갈고 가라 북쪽으로 진군하는 제갈량의 군대는 과연 위나라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긴다면 과연 얼마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칼을 갈아보았지만 열심히 칼만 갈고 진 건 아닐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잘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인지 소설인지 알 수 없는 심오한 삼국지의 세계,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